1,000만 원씩은 연민으로 빌려준 거다. 그리고 모친 빌라 의혹까지 새로 제기됐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의혹이 일파만파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총리 후보자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자, 일단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새로 낸 해명 함께 보시죠. 여전히 이 본인의 불법 정치자금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표적 사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나를 표적 사정해서 내가 겪었던 경제적 고통은 상상 초월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신용불량 상태에서 저 추징금을 내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그 강모 씨에게 4천만 원, 강모 씨가 소개해준 인사를 포함한 10명에게 1,0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빌린 거다. 자, 상환이 안 된 부분, 이자를 냈는지의 부분, 왜 총리에 지명되고 나서야 논란이 제기되자 서둘러 갚았는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 원씩 빌려준 분들에게 절절히 고맙다.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연민으로 내가 불쌍하고 가여워서 빌려준 거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납득되십니까? 그냥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은 이 해명이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면 납득이 안 되십니까? 야당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느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어떤 국민이 지인 11명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쉽게 빌릴 수 있고 상환기간이 지나서도 독촉도 안 하고 안 갚을 수 있냐. 유력 정치인 아니면 불가능한 거다. 연민으로 빌려준 그냥 돈이 아니다 라고 비판한 겁니다. 국무총리가 됐을 때 갚아야 하는 빚이며 스폰해준 사람들이 국정 관여하거나 이권 챙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게 논란입니다. 김재섭 의원님, 일단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해명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보시면 표적 사정으로 경제적인 고통이 상상 초월했다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업과 스폰서로부터 불법 자금을 안 받았다면 본인이 경제적 고통을 겪을 리도 없었을 텐데 표적 사정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 본인 잘못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서 유죄가 선고됐고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 아니냐라고 야권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저 표적 사정이라는 말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당시 뭐 2002년, 2004년 이때일 겁니다. 그러면 다들 아시다시피 2002년에서 2004년은 김대중 노무현 행정부 때거든요. 그러면 노무현 행정부의 검찰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표적 수사했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강금실 장관이 대답하시는 게 맞죠? 캠프에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강금실 장관한테, 전 장관한테 물어봐서 왜 나 표적 수사했냐라고 따져 물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야당이 정당하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적 수사니까 나는 잘못 없어요라는 태도는 사실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주진 의원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누가 어떤 아무리 야인이라고 하더라도 불쌍하다는 이유로, 연민이라는 이유로 누가 1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1,000만 원씩 균등하게 이렇게 빌려주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례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결국에는 유력 정치인이라는 그 본인의 어떤 입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 많은 돈을, 그리고 1,000만 원씩 균등하게 이렇게 빌렸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총리 후보자가 내놓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은 설명 또는 해명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읍소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소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영수증을 보여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주 극소수의 자료들만 내놓아서 사실 야당의 지적들을 전부 무마하고 뭉개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SNS를 몇 줄로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호소를 하고 읍소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 행정부를 책임지겠다는, 행정부 수반이 되겠다는 사람의 태도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단순히 야당의 지적이 아니라 국민들이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첫 인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다 설명 가능합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민숙 총리 후보자가 논란이 계속되니까 계속 해명을 내놓고 있는 국면 같아요. 이런 심경도 해명성으로 내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발가벗겨진 것 같다.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감 앞에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라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좀 이 착잡한 심경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본질은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 뭘까요? 김주영 의원님, 앞서 이제 김재섭 의원이 번지수 잘못 짚었다라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경제적 고통은 본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겪은 건데 그걸 왜 표적 수사라면서 대법에서까지 유죄 확정받은 걸 저렇게 부인하냐라는 비판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런저런한 채무나 그 사인간 어떤 차용증 써주고 채무가 발생한 거는 의원이 돼서가 아니고 야인으로 있었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문제들이고, 특히 이제 그 1억 4천에 관한 거는 2018년에 발생한 문제인데 세금에다가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 중과세 이런 것까지를 부담을 하려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러려다 보니까 본인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인 간의 채무, 근데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아무런 정치적 비전도 없는 나에게 오히려 1,000만 원씩을 그렇게 믿고 빌려준 그분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얘기까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능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보낸 거고요. 그리고 충분히 본인에게 물어봤더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믿고 지금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본인도 이를테면 그게 문제 있는 거라면 차용증 쓰면서 이렇게 다 재산 공개하면서 거기에 적시하고 보고하고 이럴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야당에서 그거를 뭐 쪼개기 후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몰아가기 때문에 당시 2018년 그 시점에서는 의원 현역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뭐 후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빚을 갚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빌린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재산이 한 2억 정도 신고를 했는데 무슨 착복을 해서 비리에 연루돼서 이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그 추징금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과정에서 개인 간에 빌린 것에 대한 소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불법 정치 자금이다 이렇게 몰아간다거나, 주진우 의원처럼 나중에 총리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갚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억측이죠. 미리 몰아가는 거죠. 전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법률비서관 지낸 분 아닙니까? 전 정권에서는 이런 일이 뭐 일어났을지 또 뭐 통용됐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미리 끄집어다가 이게 갖다 붙이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고,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가서 후보자의 얘기를 듣고 뭔가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과도하게 억측하는 것은 조금 삼가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4일, 25일로 드디어 이제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저는 소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통령이 이거 괜찮겠냐, 뭐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파면되고 탄핵되고 조기 대선에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초대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이 얼마나 지금 이목도가 높아졌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 본인이 만약에 뭔가 걸리는 게 있고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한테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청문회 기간 동안에 소명하고 국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속 시원한 답변을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표적 수사였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영수증을
영수증 미발급의 책임을 물은 이례적 사건이다라며 본인의 2002년도 불법 정치자금 유죄 사건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영수증 미발급을 본인은 몰랐을 뿐이다라는 건데 일단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주장부터 함께 보시죠. 중앙당 요청했던 기업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근데 그럴까요? 2002년도 본인의 불법 정치자금 유죄는 기업이 SK였나요? SK가 건넨 거액의 돈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정말 몰랐고 영수증 발급 안 된 책임만 본인이 진 걸까요? 억울하게? 과연 2002년 그 사건은 그런 거였을까요? 야당의 주진우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캠프 사무실로 SK 임원이 2억 원의 현금을 쇼핑백에 들고 온 거예요. 본인 주장은 그런 거죠. 영수증 처리를 안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그냥 헷갈릴 수가 없는 게 당시는 5만 원짜리가 없었거든요. 2억 원이면 쇼핑백 6개를 낑낑대고 들어야 되고요. 무게로 따지면 23kg 정도 됩니다. 문제 없는 돈이라면 왜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옵니까? 그 장면 자체가 이거는 부정한 돈이고 불법적인 돈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 장면만 봐도 영화 같잖아요. 당시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SK 임원이 저희는 기부금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부금 처리나 영수증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라고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거절했어야 맞는 거죠. 엄청난 현금이 담겨 있는 쇼핑백을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직접 받았다.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SK 임원이 정상적인 후원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해줬다는 겁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법원도 김 후보자가 그거 다 알고 있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1심 판결문. 적법하게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라고도 판결문에서는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판결문은요, 2억의 돈을 전달하면서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올해는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는 곤란하다라는 얘기까지 총리 후보자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양태준 변호사님, 2002년 SK로부터 받았다는 현금 2억은 당시로선 거액입니다. 당시 2002년도에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이 180만 원 수준이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당시 2억이면은 이 신입사원들의 9년치 월급을 모은 거액의 돈이었는데 정상적인 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정상적인 후원금이 안 된다는 걸 총리 후보자도 당시에 알았다라는 게 이 법원 판결인데 이제 와서 그 영수증 미발급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많이 달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저 2억 원 부분은 쟁점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 부분은 이미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미 뭐 대법원까지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그에 대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심지어 그거에 대한 추징금까지 납부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 헌금을 받든 지인들로부터 어렵게 해서 그 모든 이제 국가로부터 져야 될 채무를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그 차용 1억 4천이라는 차용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거지 본인이 그게 뭐 너무 떳떳하다 그게 지금 과거에 죄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전과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공격을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전과가 뭐 하나도 있는 사람은 뭐 아무 공직에 나설 수 없겠느냐 그런 건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1억 4천을 소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과거에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본인은 뭐 정말 잘못이 없다 나는 뭐 무결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보다는 그러니까 1억 4천이란 돈이 그만큼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채용증도 작성하고 이자도 모두 이제 제때 주고 있고 단지 현재 지금까지의 경제적 사정이 뭐 18년간 밖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한 힘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오히려 떳떳한 돈이기 때문에 채용증을 작성하고 이렇게 다 공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느냐 이 지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젊은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시간이 흘러 총리 후보자가 됐는데 표적 사정이다. 영수증 미발급의 책임을 나에게 물은 사건이다. 억울하다. 과연 반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 청렴한 정치인이 아니냐를 국민들이 판단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모친 소유의 빌라 의혹인데요. 함께 보시죠.
모친 소유 서울 소재 빌라 2019년 3월 건설업자 이모 씨 회사 명의 2억의 전세 계약. 한 달 후 2019년 4월 김민석 총리 후보자 부인 2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 1년 4개월 후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장모 2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 자, 이게 뭐가 문제라고 의혹이 제기된 걸까? 함께 보시죠. 임대차 계약서 확인도 없었고 전세금 이동자료 확인도 안 된다. 임대차 계약 통해 후보자에게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해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살다 이런 전세 계약 처음 보는데요. 이게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 어머니가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90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빌라가 공시지가로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웬만한 그 세입자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로 1억 6천만 원이야. 이거 경매 들어가면은 그거보다 못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최소한 전세 가격이 1억 정도는 돼야지 들어가지. 그 이상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른바 깡통 전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인이 회사 명의로 2억 원의 전세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억 6천만 원,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고 경매 들어가면은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거는 이중 매매잖아요. 한 집에 두 가족,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사는 겁니까? 그런데 이때는 전세 가격이 얼마냐면은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1억 6천만 원짜리 공시지가 집에 지금 4억 5천만 원짜리 전세가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겠는가? 그런데 먼저 그 2억짜리 전세는 19년 3월부터 20년 3월까지 전세 기간이었으니까 나갔다고 치고 20년 8월에 또 전세가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2억 8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 6천짜리 집에 5억 3천만 원짜리 전세가 들어가고 거기에 한 지붕에 또 두 가족이 계속 유지가 되는, 이게 물론 뭐 그 부인이 전세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장모가 전세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가족끼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가족끼리라도 저런 식으로 전세 계약을 합니까?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왜 이런 일이, 이런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었는지 김민석 후보자가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조금 그 인사청문회 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뭐 외울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는 지적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통상적이지는 않죠. 1년 계약을 했는데 한 달 뒤에 또 계약이 들어갔는데 시세 가격보다 계속 높은 가격에 2중, 3중 계약이 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질문 받았습니다. 기자들에게 이야기 들어보시죠. 모친 빌라에 대해서도 좀 자금 의혹이 하나 좀 제기되는데 여기 대해서 좀 입장을 주세요. 여기는 어느 채널인가요? 저희 지금 다 풀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네. 오늘 외신 기자간담회는 아주 의미 있고 또 현재 한국의 민주적 상황에 대해서 외신 기자들의 관심도 많았고 또 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었고 아주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친 빌라 자금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태일 변호사님, 이 의혹은 또 뭡니까? 이거 해명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달 만에 이제 같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중복해서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다른 이미 뭐 기존 계약을 이제 그 기존 계약을 한 임차인이 전대차를 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면 일부 공간을 다시 이제 그 사연에도 나오지만 뭐 이제 2억을 계약하고 그걸 다시 저 이모 씨가 다시 그거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배우자한테 이제 2억 5천에 전대차를 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 집에 대해서 2억 5천짜리가 중복해서 있다기보다는 2억짜리 계약을 2억 5천 계약으로 넘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저 전세 계약 자체가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 2019년은 사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금 정말 이게 아무 정치인도 아닌 정말 야인 루이스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이제 원내로 입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저런 아무런 정치인도 아니고 뭐 원외에 계셨던 분에게 저런 식의 뭐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감히 표현이라든가 그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저런 식의 거래는 민간인들끼리 뭐 자기가 그 전세를 했다가 필요 없어져서 다시 전대차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건 소명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해명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후원회장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준 이 채권자 간에 이례적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모 씨 사업가가 2018년 4월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줍니다. 아시다시피 10명에게 1,000만 원씩 빌려받았다는 그 돈입니다. 그런데 정모 씨 회사가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과거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고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추정되는 강모 씨 회사에게 6억 3,115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식회사끼리 6억을 빌려주는데 무이자로 빌려주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 사이도 굉장히 이례적인 자금 흐름이 오가고 있다라는 건데 정혁준 변호사님, 굉장히 좀 뭐 믿음이 두텁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애가 깊다라고 해야 될까요? 신용사회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런 무이자 아니 저 회사끼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은 업무상 배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꼬리가 붙는 건데 그 꼬리가 뭐냐면 그게 이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 상당의 이익을 회사가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거기 뭐 그 관련자들 뭐 대표이사든지 누구든지 담당 임원이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된 사람 본인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그 돈 문제가 흐리멍텅한지 참 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신용불량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신용불량자 출신의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건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수 의원님, 네. 야당이 지금 청문회를 벼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할 걸로 강하게 보입니다. 그 야당이 얼마나 날카롭게 청문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의혹들을 물어보고 총리 후보자가 성실히 충실히 해명하느냐가 좀 관건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만도 여러 가지 의혹들 짚어봤어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야당이 그 아무리 날카로운 질문을 하더라도 소위 말한 스모킹 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의석수가 압도적인 상황이고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상황이면 야당이 아무리 이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밀어붙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 국민들께서 이를 엄중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보는 것이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우리 방송에서도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채무를 지는 것도 이례적인 모습. 앞서 말한 전세 문제도 굉장히 이례적. 그리고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 것도 이례적.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들이 김민석 후보자의 일생에 너무 많았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례적인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캥기는 게 있거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지금 벼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르고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너무 많은 의혹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통상적이라면 그리고 전통적인 정치적 관례라고 한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낙마되는 게 맞겠지만 아마 이것을 임명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어떤 식으로 될지를 우리 국민들이 아주 엄중하게 지켜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반대로 이 총리 후보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상세하게 해명을 하는지 그래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논란의 향방은 좌우될 것 같습니다.